평화의 전당은 사실 이런 기업의 행사를 하기에는 정말로 큰 규모의 행사장입니다. 이 대관 한 것만 봐도 이 에듀플렉스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주도 학습 넘버원으로서 국내의 가장 저명한 공부법 분야의 스타들을 다 모셔다가 정말 국내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꽉 채워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 정도의 회사이다. 웬만한 방송사의 프로그램보다 더 치밀하게 사전에 훈련이 돼서 오늘 아주 한치의 실수 없이 영상이면 영상, 또 시간 계획이면 계획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무대 밖에서 막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전혀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에듀플렉스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 행사 대행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에듀플렉스의 가장 큰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상상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이제 다른 회사나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쨌든 그거를 현실화했다. 아마 토크 콘서트가 나왔을 때도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그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묻는 질문은 하지 그랬어. 이죠. 이병엄 사장이 강의를 할 때 지나온 어떤 시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그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뭉클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사업을 시작한 4명의 친구들, 혈액형은 모두 A형이었어요. A4. 여러분, A형 4명의 남자가 사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되면 이상해. 1년 만에 딱 월급 줄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의 이 깊은 뜻, 학원 뺑뺑이만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이런 깊은 뜻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좋은 책을 써서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자 였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책이 바로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둬라 였어요. 이 책을 누가 쓰고 강의를 할까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키는 168, 169, 170, 174. 그래서 저희 4명이 회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병훈아, 네가 제일 영장류에 가깝게 생겼다. 네가 그냥 해라. 우리 누가 해도 잘 못해.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 그냥 제가 한 겁니다. 그 주식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자본금을 투자받아가지고 이제 했었던 게 뭐 1억 몇 천만 원,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직영점을 막 늘렸을 때 저희가 그 지점들을 올바르게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노하우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2천에서 3천만 원의 돈이 월급날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름쯤에 이제 고순진 대표가 잘 아는 PR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 그럴 때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그 매체가 도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책 제목을 학습 매니지먼트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책 제목을. 그랬으면 아마
그 고스트란 영화를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개봉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책이 안 팔릴 것 같다. 이 표지가 반 이상인데. 근데 그 카피 뽑아주신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있어서 이렇게 좀 해달라.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둬라를 표지에 정말 큰 글자로 타이포를 넣어달라. 그리고 책 표지는 핏빛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피 색깔로 빨갛게. 이미 나는 죽음을 각오했고 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지점이 총 4개 지점이었는데 2005년 말에 30개까지 증가를 합니다. 정말 빨리 그때 확장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둬라라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제 교육 철학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에듀플렉스를 오픈을 하게 된 거잖아요. 초기 상담할 때 등록했던 학부형들은 대부분이 그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집에서 잔 날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게 없이 항상 뭐 거의 전화가 24시간 올 정도였었어요. 영어 상담을 하고 돌았으면 또 계약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돌았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됐고 오픈을 해야 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2005년도가 됐는데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에듀플렉스와 매니저라는 존재를 원하기 시작한 거죠. 빵 터지듯이 핵폭발하듯이. 그래서 세상도 놀랐겠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니었구나. 영어 수학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다든지 매니저님들한테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상담하지 마. 4시간 동안 영상 보고 문제 프린트해서 풀고 제대로 안 하면 몽둥이로 때리라고 그러는 지점까지 있었어요. 일단 확장을 시키자라는 것은 가장 포커싱이 돼 있었고 그 지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듀플렉스의 이름 또는 매니지먼트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에듀플렉스라는 곳에서 하는 매니지먼트가 다른 학원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게 된 거죠. 지점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나가 보니까 약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고, 굉장히 잘하고는 싶으나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시던 원장님들도 계셨어요. 항상 옆에 학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국어를 이만큼 가르치고 영어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지점을 이제 다른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때 그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았고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위기가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어요. 지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거 로열티를 내면 제대로 가서 닫지를 못하고 또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금방 망해버리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때 제가 이학철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학철 사장님이 여러 가지 흐름을 예측을 해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10억을 투자를 받아봐야겠다. 저한테 그때 이제 제가 작업 담당이었으니까 물었죠. 얼마가 필요하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작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한 10억을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내면 이사님이 투자해 주셨던 이유는 사장실에 소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장님실에 이제 면접, 그때는 이제 임원 면접이 있어가지고 사장님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일반 사장님실이 아니라 그냥 그 있잖아, 라면집 가면 벽 보고 이렇게 먹는, 혼자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나무로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조그맣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여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 참 멋있다. 이런 분들도 있구나. 탕남진 원장님이 초대 지정관리 팀장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계신 탕남진 원장님을 어떻게 지정관리 팀장으로 모셔오겠느냐. 뭐 우겨야죠 뭐. 그래갖고 진짜 사고 초려를 했어요. 거의 4번 정도 부산에 가서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집에 안 보내드리고 지정관리팀에 1년만 와달라. 그 사장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네, 사장님의 어떤 열정에 제가 그냥 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탕남진 원장님이 갖고 계신 독보적인 노하우를 또 되게 많은 원장님들하고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되게 중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탕남진 원장님은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만큼 에듀플렉스 전체를 위해서 내려주신 결정이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해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 에듀플렉스 그거 일본 거 베낀 거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무슨 얘기냐, 이거 순수하게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인데 도대체 일본의 뭐를 보고서 에듀플렉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한자로 뭐더라? 명법인가 명법? 밝을 명의 법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오자마자 명법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찾았어요. 검색 엔진을. 다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명법을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니 그 사장님께서 옆에 같이 창업하신 이사님한테 야, 그 일본에 그게 뭐지? 명법인가? 이거 명법이 아니고 명광이야, 명광. 법이랑 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자가. 명광을 딱 찾으니까는 메이코 검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다. 즉시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서 메이코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확인 이메일을 좀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메이코에서 동경에 한번 와라. 비상교육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의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 젊은 사업가가 와가지고 저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뜻이 같으니 좀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CEO나 그런 회장님들은 분명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와타나베 사장님이 직접 미팅에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첫날 와타나베 사장님이 직접 미팅에 나와주셨고 저희가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말 문이 닫힐 때까지 인사를 정중하게 해주셨었거든요. カウンセリングの方法だけで生徒指導を行ってそれをノウハウ化しフランチャイズ展開しているというのは大変素晴ら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また自己主導学習という考え方が明国塾とぴったり同じでしたのでエデュプレックスのシステムに
明光塾の個別指導を合体させれば大韓民国においても最強のシステムになるんじゃないか、こんなふうに感じました。最初にエデュプレックス社のビジネスモデルを聞いて、日本にはない独特の発想に驚かされました。また学生時代からの構想をそのまま具現化事業化したことにも驚かされ、すごい方たちだなと思いました。 어쨌든 한 번 더 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는 경영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통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메이코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원래부터 지사가 없었어요. 본사하고 원장님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가 지점들, 원장님들의 소통을 독려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무슨 도플갱어처럼 너무나 통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왓다나베 사장님께서 얘네들한테 개별 지도라는 아이템을 독점으로 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무슨 히읗 무슨 교육, 이응 무슨 교육에서 전략실에서 찾아가고 사업권을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왓다나베 사장님 그때마다 다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それはもともと大企業には興味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なぜならば私たちメイコーネットワークジャパンが私と副社長の奥井2人で始めて、そして大きな会社にしてきましたので、将来性のある若い企業の方がい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ころがあります。その点エドプレックスは経営陣が若く優秀な方ばかりが揃っていた。そしてまた相談管理プログラムという大変素晴らしいシステムでフランチャイズ展開をしておりましたので、それだったらエドプレックスにかけ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いうことが理由になります。 메이코와 협약을 맺은 것 자체로 이제 한국에서 개별 지도가 시작이 되고 했었던 그런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사실 메이코와 협약을 맺었던 그 자체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걸 얻고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철학이 그냥 우리만의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믿음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도움이 됐고, 그렇게 안 해줘요. 비상교육 같은 회사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조그만 회사의 사업가가 와서 그 사업권을 다 주고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이 같구나, 같이 함께 진짜 잘 해보자 라고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그걸 해냈던 그 고진도 대표도 굉장히 굉장한 일을 한 거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인 메이코와 와타나베 사장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와는, 또는 평범한 사업가의 범주와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부터) 다시 이제 지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점 수도 다시 가파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지점당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그냥 계속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 해가 본사 같은 경우는 전체 셧다운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는 첫 해였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토요일날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출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회사에 딱 도착하자마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왔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이. 그래서 오자마자 아무 서류도 만지지 마세요. 그냥 전부 다 들고 갔죠.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듯한 취조를 당하고 있었죠. 그 당시 저희 회사 매출 규모는
서울지방소장에서 나올 정도의 규모가 절대 아니었고, 그리고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통상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무조사를 하겠으니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프로7이 달성돼서 본사 직원들 다 고생했어 해가지고 회식을 하고 다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화이팅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죠. 너무나 담담하게 그냥 우린 정직하잖아. 우린 굉장히 도덕적이고 되게 투명하잖아.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말씀하셨고, 우린 너무나 정직하게 회계 처리됐고 우린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별로 가져갈 게. 우리 정도의 매출이나 조직 그 회사 규모면 한 2억 원 정도는 걷어갈 게 나와야 되는데 1,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되게 어이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래도 이제 끝나나 했는데 기간을 2달로 연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유명한 논리를 개발해갖고 옵니다. 국가에서는 너희가 하는 일은 상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대한 어떤 그 벽이나 산과 함께 싸우는 느낌이 항상 들었었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상황. 전국 지점의 발표가 되기 전일 거예요. 그때 대구 지역의 사업 설명회차 이제 사장님이랑 둘이 내려갔다가 저녁 때 소주 한 잔을 하는데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거를 이제 자기 사업이니까 뭐 파산을 하든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겠는데 나를 믿고 이거를 같이 해왔던 사람들, 뭐 원장님들, 뭐 매니저님들, 뭐 본사 직원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눈물을 막 그 글썽글썽거리시면서 私が一番校舎長に対して心配したことはフランチャイズのオーナーやマネージャーからエデプレックスから騙された校舎長から騙されたというふうにですね、感じてしまわれること、そんなふうに思われたらですね、せっかく今まで積み重ねてきた信頼関係、壊れてしまうことになるので本当に大変だろうな、辛いだろうな、こんなふうに感じたわけです。 세법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조차도 에듀플렉스 자체를 정확하게 어느 정의 내리기 좀 힘든 이제 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안고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 보니까 정말 좀 당황스러웠었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세금으로 다시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점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많은 원장님들이 그 일 때문에 지점을 많이 비웠어요. 저도 그렇고요. 본사 부사장님이랑 간간이는 좀 심한 말도 했고 격렬한 토의도 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계속하는 한 에듀플렉스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을 사실 못했어요. 총회 때. 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왔고 아마 사장님도 총회는 어떻게 끄셨는지 되게 힘드셨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연간 총회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기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또 원장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사장님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치러냈다는 게 네. 거기서 약간 자긍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앞으로 또 있겠죠. 세무조사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있겠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 같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극단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주 진부한 표현들이 이래서 옳구나, 이게 뼈저리게 너무 진부해서 참신함과 그 말이 가진 생명력을 이미 상실한 수많은 관용 어구들이 딱 떠올라요.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비유법처럼.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4세대 발표를 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아무런 개성 없는 그 명구가 떠올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직감이 들었죠. 이 3세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초전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듀플렉스의 진짜 이제 힘찬 도약은 오늘 이 순간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다. 사실 그 당시에 좀 많은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쓴다는 게 웬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사실 있으세요. 처음에는 진짜로 이 특징들이 진짜 천이면 천 아니면 만 가지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유형으로 잡힐까라는 우려도 하고선 시작을 했었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공통점들이 쏙쏙쏙쏙 나오는 그 느낌들, 계속적으로 회의가 진척될수록 아이들의 그 유형들은 계속 분명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런 희열이 상승 곡선으로 올라갔던, 뭐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역적으로 그 다음에 막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탄생이 되는 건 아닌가? 어느 박사가, 교육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에 좋대, 뭐 창의력이 좋대, 뭐 논리력이 좋대, 이렇게 해서 하지, 수년간 경험한 너희들의 경험을 우리는 아무 가정 없이 만들어 볼 테니까 갖고 와서 핵심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만 나눠줘 라는 아주 역발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밟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 시간에 반대급부는 포기하고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 원장과 매니저들과 그들이 이런 추열을 감내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에듀플렉스는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마침내 아무 전제 없던 그 허벌판에서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이 무릎을 칠 만한 통찰을 얻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저는 그게 에듀플렉스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에서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아예 발상조차 안 했던 방식으로 근원적으로 아이들이 바뀐 힘을 내놓으란 말이야. 아주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게 사장님의 철학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옳았다라고 모두를 동의하게끔 만든 그 과정의 끝에 4세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자부심 느끼게 한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럽던 그 시기에 탄생이 돼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밑바닥에 있는 저를 봤어요. 내가 정말 에듀플렉스라는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듀플렉스가 하는 그 일 자체의 고귀함. 제가 현장을 떠나오고 나서부터는 에듀플렉스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지점의 수를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일을 하고 원장님들하고 싸우고 뭐 논쟁하고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에듀플렉스를 하고 싶은 거지.
사장님은 항상 그때도 최대한 지점을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 같고,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들도 분명히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또 이런 일로 해서 전화위복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때는 본사도 우리도 따로따로는 아니었잖아요. 같이 원팀이라는. 좋을 때는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적부심도 지고 막 상황이 정말 그 본사의 스태프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때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힘내라고 믿으니까, 뭐 설령 져서 돈을 물어내도 에듀플렉스 할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들, 그분들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에듀플렉스도 그렇고 뭐 사장님은 뭐 말할 내용이 없이 더 단단해졌겠죠. 그리고 한층 더 내가 정말로 에듀플렉스를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私が名工義塾を始めたのは30歳の時でした。そして今までいろいろな苦難があり、それを乗り越えてきました。またたくさんの方に助けられてここまで来ました。高社長にもこの苦難を乗り越えてさらに大きく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した。渡辺社長と相談してどうしても助けてあげたいと考えました。ところが私が何が何でもという決意を示したことによりまして、みんながそこまで渡辺が決意をするんだったら、それだったら、法律的にですね、第一部の上場会社としては会社から出せないとしてもですね、もし将来出して何か問題が起こるとしたら、みんなでその責任を持とう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そして会社から出すという結論になったというのは状況でございます。 渡辺사장님도 저한테 100번도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위기가 위기라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네 인생 거기서 끝나고, 정말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게 네가 뒤에 나중에 세월이 가서 그 위기가 기회였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위기는 기회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그게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조세 심판원 심판원의 결과는 연쇄로 판정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되게 많은 거를 타협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이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여름에 있었던 학생 수를 2012년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백호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수치를 뛰어넘는 이제 에듀플렉스의 규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만큼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점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현재도 전국 학생 수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교육회사들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전국 학생 수가 10% 이상 증가한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초기 워크숍 때 느꼈던 감정은 비슷한 일을 신기하게도 하겠다는 사람이 4명이나 있었어? 너무 잘 맞아 우리, 너무 재밌어 라는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면 지금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간총회 때 이 일을 자기 업으로 살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한 자리에 한 공간 안에 다 모여서 비슷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으면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압도되는 느낌? 그리고 아주 좋은 직업이 창출되었구나. 가치 있는 직업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많이 이제는. 김송은 매니저, 2기 김송은 매니저의 루트 코스 시간에도 정신영역을 얘기했고 정신 서비스를 얘기를 했고 에듀플렉스가 지금은 대치동 음마아파트 뒤에 이렇게 20평짜리 조그만한 공간에 있지만 몇 년 안에 전국 주요 포스트에 우리의 깃발이 나붙길 것이다. 그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다들.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냐. 지금 말씀드리건데 지금 우리가 10주년이라서 버스 정류장에 광고하고 뭐 콘서트하고 이 정도의 인지도이지만 10년 후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에듀플렉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